국가는 인간이 만든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제도 속에는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00만 년까지 안 보더라도 한 뭐 100만 년, 70만 년만 보더라도 그 대부분의 시간을 국가 없이 살았고, 극히 최근에 10,000년 전 또는 5,000년 전부터 이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국가가 최초로 생긴 것은 그 실체적인 과정을 보면 굉장히 힘센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압도적인 폭력을 구축한 다음에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주고 말 안 듣는 놈한테는 응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압도적인 폭력을 구축했을 때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실제적인 과정은. 여기서 이제 이론적으로 해명하기를 사회계약에 의해서 탄생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능력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보세요. 이렇게 3만원, 도벨만부터 치와와까지 다 있잖아요. 같은 종인데. 사람은 비슷해요. IQ, 뭐 지능 이런 것도 100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분포로 이렇게 대부분 100주 위에 몰려있죠. 능력도 비슷하고 육체적인 힘도 비슷하고 소망도 다 비슷해요. 그러면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다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소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비슷해요. 또 똑같은 것을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툰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 그래서 이 국가 등장 이전의 자연 상태가 됩니다. 그때의 삶은 굉장히 비참하죠. 고독하고 그리고 위험하고 그런 조건에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쓸 권리가 있어요. 이것이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의 행사를 포함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옳고 그름도 없고 합법 불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국가를 만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인간 집단에게 내가 자연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모든 자유와 권한을 다 바치고 타인이 누리는 만큼의 자유를 나도 누리는 조건으로 권력을 이양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계약론입니다. 이 권력을 이양받은 주체가 주권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식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고대 중세기까지의 국가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국가의 거의 유일한 책임 또는 의무는 기능 이런 것은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외부 침략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이것이 국가의 유일한 목표이고 다른 것들은 전부 거기 종속됩니다. 이것을 안보국가라는 이름으로 제가 부르는데요. 되게 수천 년간 이런 국가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런 치안과 또는 국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나면 사람들은 잘 살려고 그래요. 물질적인 욕망이, 안전에 대한 욕망이 가장 원초적인 거라면 그 위에 있는 욕망의 피라미드의 그 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먹는 겁니다. 입는 거고 좋은 집에 사는 거고, 물질적 욕망의 충족이 그 다음 단계로 오게 됩니다. 안전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국가. 이게 국가 기능에 추가되게 되게 유럽 경우에는 이게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본주의 발전 국가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그러면 자유가 필요해지죠. 이것도 역시 인간 욕망의 피라미드에 이런 물질적 욕망 위에 있는 것이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야, 너 뭔데 네가 통치를 하냐? 누가 너한테 통치권을 줬냐? 이렇게 문제제기가 시작이 되어서 비로소 국가 권력이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승인되는 정부만이 합법적인 정부이고, 그런 과정을 거칠 때에만 그 국가가 정통성 있는 국가가 된다. 이게 이제 주로 서유럽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본격화된 민주국가 단계. 이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안보국가의 토대 위에서 발전국가로, 그리고 안보국가 발전국가의 토대 위에서 민주국가로, 이것을 철학에서는 지양,
이 말을 쓴 헤겔의 표현에 의하면 아우스헤붕이라는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독일어로. 지양.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기초로 삼고 그것을 극복해서 더 높은 상태로 가는 거. 지양. 계속 이렇게 지양하면서 과거에 있던 것을 지양하면서 국가가 진화해 왔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현재까지 도달한 것이 복지국가인데요. 복지국가는 이렇게 치안과 어떤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물질적인 생활을 개선하고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동일한 권리를 가진 주권자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된 바탕 위에서도 삶이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은 범죄나 무질서, 외부의 침략만이 아니고 각종의 사회적 위험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죠. 어떤 위험? 전염병 또는 질병, 그다음에 소득 없는 노후, 그리고 재앙이죠. 장수는 축복이지만 돈이 없을 때는 재앙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업, 산업화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는 거, 굉장히 큰 사회적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노인이 돼서 그 이제 우리 장기요양보험이 들어와서 그 위험에 대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의 위험, 이런 겁니다. 그 밖에도 한 번 빈곤의 늪에 빠져서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위험, 이런 거 있죠. 거기다가 가난하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를 우연히 만나서, 그죠? 내 삶이 파탄에 처할 위험, 이것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면 벌써 그 위험을 상당히 훌륭하게 헤쳐나온 분들이 여기 와 계실 텐데요. 이런 각종의 사회적 위험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다종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 개개인 그리고 시민 모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 여기에는 요구가 생겨났고 그것이 20세기 후반기를 주로 거치면서 서유럽이나 북유럽 이른바 선진국가에서 국가기능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국가는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단순하지도 않아요. 국가라는 것은 이 모든 측면과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4개를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 벌써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가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국가는 어떠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안보가 최고야, 그런 사람들 있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 또는 제한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경제발전이 최고야, 자유가 밥 먹여주나? 박정희 대통령이 1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야,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나아. 그게 아니죠.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제일 낫지. 인간은 물론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죠? 그 뒤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거는 특정 종교의 얘기고 자유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가 처음에 발생해서 진화해온 과정에서 국가가 획득하게 된 모든 기능들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이 다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 의사결정, 정치적 행동, 어느 당을 찍느냐, 어느 후보를 찍느냐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국가가 공존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까지는 못 갔고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문턱에 지금 있다고 봅니다. 매번의 단계에서 안보국가 시대에 안보국가만 주장하는 사람은 보수고요. 발전국가 해야 된다는 건 진보입니다. 발전국가 단계에서 민주국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진보고요. 발전이면 돼 하는 보수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만 있으면 되지, 문제야 자유만 있으면 되지, 보수고요. 복지를 해야 돼, 그럼 진보예요. 진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본원적인 욕망이에요. 다만 그 욕망 충족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안전에 대한, 물리적인 안전에 대한 욕망부터 제일 먼저 구현되기 시작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욕망까지 지금 오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되게 1948년도에 정부 수립이 되면서 이승만 시대, 반공독재 시대, 그때 안보국가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안보국가로 출발했다가 발전국가로 넘어갑니다.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1000, 그리고
예, 수출 100억 불.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나라가 수출 10억 불을 했는데요. 학교 담벼락에 그냥 엄청나게 큰 광고판이 붙고 애국조회가 열려서 감동적인 교장 선생님의 호라 말씀이 있으셨고, 근데 수입은 그거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수입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출은 애국이요, 수입은 매국이다. 수출은 승리요, 수입은 패배다. 그래서 10억 불 달성이 아니고 10억 불 돌파, 동부전선을 돌파한 것 같은, 전쟁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수출하는지 아세요? 1년에 이때보다 10억 불 돌파했을 때보다 600배 수출합니다. 600배. 우리 삶이 600배 행복해졌는지는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국가는 이렇게 진화해왔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이승만 시대에서 출발해서 박정희 시대의 개발 독재를 거쳐서 전두환까지, 그 다음에 이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복지국가로 가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진통을 앓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되게 세계사적인 국가의 진화 과정을 대한민국도 한 60년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축적으로 밟아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치적으로 보면 동시대에 존재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안보국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안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부터, 그 단계 뭐 중요해? 라든가 그것만으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아주 리버럴한 사람들까지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심하고 의견 충돌이 심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국민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300~400년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논쟁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동시대에 한꺼번에 펼쳐지고 있는 것도, 소통이 될 리가 만무하죠. 네,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각자 딴소리하고 TV 토론 마주 앉아있지만 각자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라는 건 뭐냐? 국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냐? 그러니까 국가는 왜 존재해야 된다는 답을 갖고 출연하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생긴 거죠. 이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국가는, 여기 강의요지에는 없지만, 국가는 기본적으로 폭력기구입니다. 폭력기구.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간주되는 폭력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하는 인간공동체. 그래서 정치학에서 일반적으로 국가의 본질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폭력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폭력은 주로 치안과 관련해서는 경찰력, 대외적으로는 군대가 체현하고 있는 전쟁 수행 능력으로 표현됩니다. 폭력을 가진 집단은 국가 말고도 많죠. 우리 성인 불량 서클 조폭 아저씨들도 폭력을 한 적이죠. 그러나 이 폭력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죠. 이걸 함부로 보유하는 것도 범죄조직 구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잡혀가고요. 행사하게 되면 더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죠. 누가 처벌하죠? 더 큰 폭력이 처벌합니다. 국가폭력. 그래서 박정희 씨가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거나 제일 먼저 한 일이 깡패들 다 잡아다가 도로공사장으로 보낸 거예요. 왜냐? 폭력을 독점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폭력은 어떤 사적폭력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좀 이상한 현상이 많죠. 국가폭력이 사적폭력과 어깨동무라고 함께 노는 거예요. 용역, 뭐라고 그러죠? 그 용역회사? 용역회사의 사적폭력과 경찰로 표현되는 국가공권력이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노동자들을 때려잡죠. 이것은 비교적 근자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국가폭력의 민영화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라인홀트 니버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따분하긴 한데 되게 재밌어요. 말 이상한 거. 이분 말씀이
보통 사람들은 개인의 선과 국가의 선을 착각하는 경향이 많다. 개인을 중심에 놓고 생각할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입니다. 이타성. unselfishness.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타성이야말로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꼽죠. 마더 데레사, 전 대일열사, 그죠?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을 다 뭡니까? 남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가지고 훌륭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훌륭한 최고의 도덕적 이상을 구현한 인물로 꼽아요. 그럼 국가도 그러냐?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를 중심에 놓고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정의를. 정의가 뭐냐? 그러면 국가가 실현해야 될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국가는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이때 정의란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위 배분적 정의 개념을 저는 선호하는데요. 시민들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사회에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기아공장인가요? 지난번에 우리 고등학생이 일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던 데가 거기나 혹은 울산의 현대자동차 이런 데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왼쪽 바퀴를 조립하는 노동자는 현대 소속, 오른쪽 바퀴를 조립하는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강도로 해요. 근데 현대 소속 노동자는 연봉 6천,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하청 노동자는 연봉 3천.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정의롭지 못하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연봉이라는 것이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라면 같은 가치를 지닌 일을 똑같이 했다면 같이 보상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윤리적 직관에 와닿는 정의의 관념입니다. 이것이 침해되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따지기 전에 이건 좀 이상해, 불쾌해져요. 인간이 그런 도덕적 재능을 갖고 있는 거죠.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국가를 놓고 볼 때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이제 리버가 말을 했고, 이때 정의란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럼 여러분들 또는 제가 뭘 받을 자격이 있을까? 마땅히 받아야 한다면 자격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도록 해야죠. 그렇게 만인에게 똑같이 그 사람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자격도 따지지 않은 채 만인에게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럴 때 정의롭다고 말하는 거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서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둘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 범죄에 드는 것을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36조에 걸쳐서 기술되어 있는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보호, 그죠? 그 다음에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는 권력에 의해서 강제를 당하지 않을 권리,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의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보장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헌법 속에 들어있는 생존권적 기본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존엄한 인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존엄한 인간이라면 국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주로 프랑스 혁명기에 있었던 토마스 페인의 인권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노동시장 안에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자원을 획득하지 못하는 조건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생활자료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페인이 이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을 때
이 멜더스 같은 이런 경제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지만 결국 약 300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200여 년 그것이 모든 문명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된 인정된 기본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구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만인이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아울러서 그가 혹은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문명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 자료를 공동체가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만인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야 될 그런 것들. 이것은 이제 존엄성의 원리에 따른 배분. 저는 그렇게. 두 번째, 부, 공직, 명예 이런 것들은 만인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인에게 똑같이 나눌 수 없는 성격의 것이거나 또는 만인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정의롭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부 또는 소득을 예를 들면 또 열심히 일한 사람과 챙자 넣은 사람을 똑같이 월급 주면 정의의 원리가 어긋나죠. 공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어떤 분들은 추첨해서 뽑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추첨 민주주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은 그 대통령직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는 사람 대통령 뽑아놓으면 나라가 아주 이상해져요. 또는 개인적인 원한을 빌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도 곤란하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이것은 누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훈장을 수여하거나 이렇게 국가에서 특별한 명예를 표현합니다. 그럴 때 아무한테나 훈장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요즘 싸이가 문화훈장을 받던데 뭐 하러 받나 몰라. 그냥 옥스퍼드 대학 가서 강연하고 에펠탑 앞에서 플래시몹하고 이런 게 훈장이지. 대중가수한테 뭐 국가 훈장이 필요한 건 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각하께서 많이 배려하셔서 이런 명예나 부 또는 공직의 배분은 경쟁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국가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제도인가? 라는 문제가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이른바 전문용어로는 자유주의적 정치제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으로 주권 재민, 우리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은 정당한 권력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권력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1인 1표를 나눠줬고요. 1인 1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다수의 동의에 의해서만 권력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대통령 따로 뽑고 국회의원 따로 뽑아서 국회를 따로 구성하고요. 사법부는 독립시켜놨고 그리고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등등을 비롯해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5부라고 일컬어지는 언론이 또 권력을 감시하도록 해놨고요. 그 밖에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비롯해서 정치인 소환제도 등등 보조적인 장치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갖춰놓은 제도가 우리의 자유주의적 정치제도입니다. 이것을 자유주의적 또는 리버럴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원성에 의거해서 다원성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거죠. 집중된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25년 동안 해왔어요.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민주공화국이었지만 적어도 1987년 이전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은 1987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25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25년 동안 우리가 그 수만 5명의 대통령과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뽑았던 그 선거, 그 제도,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를 수립하라는 국가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제도였는가? 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적합한 제도였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없어요? 아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계시네.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러면 이 제도 실시 이전보다 더 나빠졌나요? 이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고요. 그분은 살아있는 기적의 화신이시죠. 재산도 하나도 없고 재산 29만 원밖에 없고 소득도 하나도 없는데 골프 치고 양주 파티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살아있는 화석.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고요. 그 전에는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가 더 훌륭했을까요? 또는 그 전으로 가서 이승만, 또 그 전하면 조선 총독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제국 고종황제 폐하가 계신데 어떤가요? 그 전과 비교하면 좀 낫다? 손 들어보세요. 역시 상대평가가 중요해요. 이 제도는 우월한 제도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데 왜 이렇게 불만족이 높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처음 뽑혔을 때는 지지율이 엄청 높다가 2년차, 3년차 가면서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기면서 끝난 게 지금 5번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괜찮았네. 지나놓고 보니까 괜찮았네. 이렇게 된 케이스가 김대중 대통령 경우에 임기 말 지지율이 15% 내외밖에 안 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많구나. 그래서 평가가 좋아진 케이스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으니까 동정표까지 얹어져서 좀 더 좋은 케이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때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그냥 이름만 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좋은 일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따님이 대통령 나오는 바람에 일본군 장교였다는 것까지 다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불만족이 높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가 국가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훌륭한 사람을 뽑는 제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니 이 제도는 훌륭한 사람 뽑기 위한 제도야. 근데 왜 훌륭한 사람이 안 뽑히는 거야? 그거 뽑을 때는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그놈이야. 뭐 5년에 한 번만 주권자야. 4년에 한 번만 주권자야. 그렇게 자조 섞인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전적인 오해의 산물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출판가에 제가 이제 책 쓰는 사람이니까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책이 만부 팔린 책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하죠? 훌륭하지만 많이 안 팔리는 책이 있죠. 뭐 신통치 않은데 엄청 팔리는 책도 있어요. 그러면 싸이는 뭐 한영애보다 더 위대한 가수다?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차이는 싸이는 팔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한영애는 안 팔려. 우리나라에서는 좀 팔리는데 나가면 안 팔려요. 그래서 선거 때 득표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선거 때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표를 많이 얻었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정치제도, 선거제도는 그냥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그 표를 많이 얻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 대중을 아주 잘 속인 결과일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히틀러를 뽑을 때 히틀러가 총칼 들고 권력을 잡은 게 아니에요. 독일 국민들이 뽑았단 말이에요. 우리 각하도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요즘 다 욕하지만.
찍었다는 사람이 없어. 칼 포퍼라는 사람이 쓴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제목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네. 네, 읽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원래 고전은 이름만 알고 안 읽는 책이 고전. 이 책은 주로 플라톤을 욕하는 책이에요. 플라톤과 헤겔을 욕하는 책이고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따뜻한 비판과 충고를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사람은 전형적인 이 자유주의자 칼 포퍼는 이 사람 말을 제가 인용하는데요. 자유주의 정치제도는 훌륭한 사람에게 권력을 맡기는데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고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나쁜 짓을 지 마음대로 마음껏 못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옳다고 봐요. 민주주의 정치제도 또는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강점, 경쟁력은 그 제도가 훌륭한 사람이 공직을 맡도록 권력을 잡도록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훌륭한 사람이 맡을 수도 있고 억수로 못된 놈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더라도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지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하지 못하게 선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제도가 아니고 악을 저지하는 데 적합한 제도이다. 이 말을 듣고 보면 조금 위로가 됩니까? 그죠? 우리 각하께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못 하셨잖아요. 짝퉁 대운하 4대강을 하셨지만 그 정도 막은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 출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촛불 들고 나오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에서 농성하고 언론에서 두들기고 1인 시위하고 법원에서 제동 걸고 부분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대운하를 4대강 수준으로 누그러뜨렸죠.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아니고 무슨 정권을 쥔 대통령, 견제장치가 없는 대통령이라면 벌써 백두대간에 터널 뚫어서 거의 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5번의 대통령을 뽑았지만 매번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은 앞으로도 억수로 훌륭한 억수로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제도의 장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함이 많은 제도예요. 우리가 공직의 배분은 정의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선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잘 알고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공직을 주는 게 정의예요. 근데 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리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면 이 불완전한 제도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을 권력자로 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아주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경우에도 그 사람을 하여금 좀 덜 나쁜 또는 더 훌륭한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 다음의 문제의식. 여긴 답이 없습니다. 제도를 이리저리 바꿔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쁜 사람이 권력을 쥐면 나쁜 일이 항상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현대의 정치학자들도 많이 합니다. 가장 현대적인 인물이 한 말씀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인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도를 아무리 좋게 해놔도 이 제도를 활용하는 시민들의 생각이 깨어있지 않고 그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제도는 무력하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최후 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후 보루는 언제 기능하느냐? 굉장한 악당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때 그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는 최고의 힘, 최고의 보루가 뭐냐? 시민들이라는 뜻입니다.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면서 자기를 조직할 때에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들끼리 했던 민주정이지만 옛날에 훌륭한 국가를 만들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된다.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으면 시민이 그닥 훌륭하지 않아도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국가가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저는 이 말이 지금도 타당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의 진보, 발전, 개선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민 개개인이 눈뜨고 생각하고 참여하고 행동하는 그만큼만 가는 것이지 그 이상은 못 갑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것보다 더 진도를 나가고 나면요 반드시 후폭풍이 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요. 못 지킵니다. 그것을. 결국 우리들 개개인이 앞으로 나가는 그만큼만 사회는 앞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를 원망하고 아무리 욕해도 사회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소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민주주의가 정의를 실현한다는 국가의 도덕적 이상에 보다 접근해가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주로 어떤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바꿔나가야 될 거냐. 이제 오늘 주제인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입니다. 이거. 제가 5가지를 여기 나열했는데요. 이 한국 민주주의 과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럴지도 몰라요. 한국 민주주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 현 단계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의의 실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의당 소속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저희가 당명 정하는 과정에서 justice, 정의라는 관념 또는 개념을 상당히 리버럴한 가치, 자유주의적 가치 또는 부르주아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이 당명을 주장한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정의라는 것은 특정 계급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재능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재능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찰스 다윈이 그게 벌써 한 250년, 200년 되네요. 200년. 찰스 다윈 300년인가요? 지난번에 300주년인가 탄생 뭐 하여튼 200인가 300주년 제가 연도가 헷갈리는데 정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을 때 이 다윈이라는 이 학자, 철학자가 단순한 생물학자가 아니거든요. 이 다윈이 뭘 밝혔냐면 인간의 유래를 밝힌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전까지 많은 설명이 있었어요. 뭐 곰이 쑥 먹고 마늘 먹고 인간이 된 나라도 있고요. 또 하느님이 와서 뭐 진흙으로 만들어서 족 불어넣으니까 남자가 되고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를 최초로 말일에게 설명한 사람이 찰스 다윈이에요. 그게 변이, 유전, 생존 경쟁, 자연 선택 그렇게 네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생물은 유전되고 특성이 유전되는 과정에서 개체 사이에 변이가 생기고 개체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보존되고 살아남고 생존에 불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사멸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진화가 일어나고 종다양성이 출현했고 그 종다양성을 만들어낸 생물학적 진화의 맨 윗단계에 인간이 있다. 이것을 다윈은 그냥 관찰과 추론에 의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 21세기 들어와서 인간 유전자 지도를 다 해독하고 웬만한 생물종의 유전자 지도를 해독해본 결과 다윈의 말은 딱 맞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생물학적으로 같은 언어로 쓰여져 있고요. 그 인간은 많은 다른 동물들, 영장류뿐만 아니라 포유류 일반, 심지어 파충류와도 DNA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다윈 시대에 다윈이 이 생존 경쟁이라는 용어를 경제학자 토마스 로버트 멜서스라는 인구론을 쓴 그 학자의 말에서 착안해서 서문에 썼습니다. 종어의기원에.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연주의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것은 다 옳다 이런 생각이에요. 현실에 있는 것은 옳다.
그 반대의 오류는 도덕주의 오류인데요. 이렇게 되어야 한데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현실은 잘못되었다. 이게 도덕주의적 오류라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사실과 규범을 동일시하는 게 자연주의적 오류예요. 이게 이 사방에서 자연주의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생존 경쟁이 법칙이 되잖아. 우수한 변이는 살아남고 열등한 변이는 사라진다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는데 인간이 왜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야? 부자와 가난한 사람, 승자와 패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다윈을 아주 싫어했죠. 진보주의자들은 다윈을 싫어합니다. 이야기가 엇길로 좀 가는데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생각이 그렇다면 그 종의 기원 제1장이 뭐냐 하면 사육에 의한 개량 이 제1장입니다. 이게 진화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축 사육을 가지고 계대배양 이른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어떻게 개량이 이루어졌는가 개, 말, 양 이런 거를 예를 듭니다. 아주 자세하게 동식물의 이 재배와 사육을 통한 인위적 개량 인위선택 자연선택이 아니고 만약 인위선택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난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자연선택의 원리를 설명하기가 쉬우니까요. 당장 사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개량할 수 없을까? 우리가 완두콩을 개량하고 애완견을 개량하는 것처럼 인간도 개량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 종의 개량 더 훌륭하고 우수한 종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 열등한 개체를 제거함으로써 종의 개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간 겁니다. 그게 이제 우생학이에요. 백만장자와 엄청 이쁜 여자가 언인하면 우수한 인간이 태어난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제일 먼저 이 우생학에 입각한 그 법을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어느 주에서 몇몇 주에서 장애인의 거세 열등한 개체이기 때문에 자손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강제 낙태 강제 불임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는 협회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협회가 생겨나고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히틀러가 나중에 그 법을 역수입해가지고 독일의 그 제도를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제일 먼저 장애인들부터 가스실에서 테스트를 하죠. 독일에도 이제 우생학회가 있습니다. 이런 인종을 개량할 수 있다는 망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위험이 원래 진화론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건데요. 당연히 다윈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다윈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을 출간한 후 10년 후에 두 번째 저작을 내는데요. 그게 제목이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다윈이 굉장히 정성 들여서 논증하려고 한 것이 사회복지제도를 없애고 국가보건정책을 없애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좋은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 진화의 법칙에 따르면 열등한 개체는, 열등한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데요. 적합치 않은 개체 또는 불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소멸되는 것이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전염병이 돌면 항체를 가진 개체는 살아남고 항체를 못 가진 개체는 죽겠죠. 그 패스트나 콜레라 같은 것도 언젠가는 강력한 항체를 가진 개체가 출현하게 되고 그 개체가 살아남으면 그 자손들은 그 항체를 보유하게 되겠죠. 이것이 자연선택의 과정이에요. 국가보건정책은 이 자연선택의 과정을 저지합니다. 그렇죠? 콜레라, 패스트, 무슨 노로바이러스 등등 해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전염을 극도로 억제하는 정책들을 그때 이미 있었어요. 상하수도를 분리하고 공중보건위생을 확실히 하고 소독을 시작하고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의 작용을 저지하는 거라고 봤죠. 그러면 결국 인류가 이 문명에 길들여져서 퇴화할지 모른다. 종의 퇴화. 복지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굶어 죽어야 돼요. 자연주의에 따르면. 굶어 죽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자연주의 오류에 빠진 사람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 병 걸려 죽는 사람 치료 못 받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 그 다음에 건강이 상했는데 아무도 옆에서 안 도와줘서 앉아서 죽는 노인들을 본다면 우리 마음이 무지하게 아프겠죠. 다윈이 왜 마음이 아플까 이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고심격 해법을 어떻게 해놨냐면, 복지제도나 그 당시 구빈법, 지금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슷한 그 원조격인데요. 구빈법이나 혹은 국가보건정책이 자연선택의 작용을 저지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종의 퇴화가 일어날 위험은 없다. 이유는 그의 성선택입니다. 혼인시장에서 남녀가 짝을 지을 때 생존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개체는 배우자로서 선택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걸러지니까 결국은 자연선택 과정이 완전히 저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복지제도를 다 없애고 보건제도를 없앤다면 약간의 이익은 있겠으나 끔찍한 야만, 부도덕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지제도를 옹호한 거죠. 다윈이. 복지제도나 국가보건정책 때문에 인류라는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이 생물학적으로 퇴화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길게 말하다 보니까 길게 왔는데, 그러면 다윈은 이 동정심 또는 복지제도를 만들어내는 의지, 타인을 도우려는 이타성, 이런 것들을 본능으로 봤습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의 생물학적 특성 중에 하나로, 그것을 이제 현대의 생물학자는 사회적 재능 또는 도덕적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 뇌 DNA 피질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DNA 피질 곳곳에는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거울 신경세포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텔레파시를 쏘고 받는 존재예요. 네가 느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느껴. 그거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말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죠. 텔레파시를 주고받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가 느껴요. 그 기능을 하는 거울신경세포가 우리들의 대뇌피질 곳곳에 행동과 감정을 조율하는 부위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문명의 기초예요. 그것은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뇌피질 속에 그 기능을 하는 신경생리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이란 말이에요. 우리 유전자 속에 있다는 것은 본능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동정심 또는 이타심이라는 것은 문명의 산물로 봤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경생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실체가 있는 진화의 산물이다. 지금 최근에 신경생리학의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다윈은 그런 것을 전혀 몰랐지만 관찰을 통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원래 내재해 있는 사회적 본능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직관 또는 사회적 재능을 그대로 발현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얘기가 이제 던졌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존엄성의 원리에 의거해서 만인에게 공이 배분되어야 할 것,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이 두 가지를 우리 헌법에 써진 대로 구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열, 통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국가보안법 이런 거 다 사라져야 돼요. 나의 자유의 행사가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는 내가 나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타협의 여지 없이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전면적 보장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 또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라는 것이 온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것은 다음 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의도 텔레토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가지고 뭐 시비 건다든가 이게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교수가 하면 학교에 쫓아가가지고 이사회에 가서 그 사람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의도 텔레토비나 어떤 교수의 발언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나의 자유와 권리를 해친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연계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노계라고 하든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자유권적 기본권의 원리 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멀지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몽도 더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권적 기본권과 기회균등의 실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보편적 복제의 확대, 선별적 복제의 확충 이런 거 있어야 되고요. 시간 제약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에 따른 배분의 정의. 경쟁에 따른 배분의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경쟁 규칙을 합리화해야 됩니다. 지금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 또는 2차 협력업체 사이에 어마어마한 착취와 수탈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한 분기의 당기순이익이 2조 원인데 그 회사의 모든 협력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을 같은 기간에 합쳐보니 500억 원밖에 안 돼요. 원청회사는 2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데 같은 기간에 모든 협력업체의 당기순이익이 500억 원이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관념, 우리들이 진화 과정에서 생물학적으로 발전시켜온 사회적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관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고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돼요. 사람들이 거래관계에 전부 다 있는데 경제 권력을 가진 쪽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쪽에 대해서 경제적 지배력을 무기로 해서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게 다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존엄한 존재인데 자신의 생존을 타인의 자비에 의존하게 되는 순간 존엄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는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본주의도 거래 질서가 공존할 때에는 그것이 꼭 나쁜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비정규직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현대판 계급제도입니다. 신분제도고요. 출생에 의해서 주어지는 신분제도가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분제도예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 31조인가? 지금 제가 몇 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는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창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특수계급이 있죠. 비정규직은 천민 취급을 받는 특수계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천억을 횡령해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적찰제로 받는 재벌 회장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입니다. 그 특수계급의 행동 양식을 보면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검찰에 나갈 때는 꼭 휠체어를 타죠. 네, 법원에 갈 때는 마스크도 끼고 네, 그 다음에 위에 링거병도 하나 달고 이렇게 가서 자기를 징역형을 때리면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말씀들을 흔히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 단위의 도둑질을 해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년 내 사면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특수계급에 대한 법의 지각 첫 번째 합리적 경쟁규칙을 정립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반칙을 하는 자를 응징하고 배제해야 됩니다. 반칙하는 자를 응징하고 배제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요. 또 재벌들 경제 권력의 정부 기관에 대한 지배발식, 관리, 침투, 포획 이런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해요. 저는 뭐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만 혹시 단일화가 되어서 단일화는 된다고 하니까 혹시 정권교체가 되어서 뭐 진보 정당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복지부, 노동부 이런 걸 진보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을 해야 돼요. 독한 놈들이. 네, 재산도 없고 일가 친척들도 전부 가난하고 쳐다봐야 먼지도 안 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길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경제검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를. 마찬가지로 국세청도 그렇습니다. 근데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일하는 관료들이 사무관 시절부터 이런저런 연고를 동원한 그런 공작에 의해서 돈 많은 재벌들에게 관리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 국가기구는 기능을 못하게 돼 있죠.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세법과 형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유전무죄 이런 것들은 반칙을 제도화한 거거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경쟁에 따른 배분의 정리를 수립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은 보상격차를 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상격차를 완화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선 공적 부조를 확대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부조제도를 확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조세정의를 더 강하게 실현해야 되고요. 보편적 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일컬어지는 공공정책을 강화 확대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의 불균등한 배분, 이것을 국가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만 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결국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국가 권력이 국가 권력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수정함으로써 이루어야 될 과제들이고요. 이것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실체적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왜 지금까지 우리 민주주의는 이것을 잘 실현하지 못했을까? 그죠? 김대중 대통령 때도 IMF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어려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뭐 카드책이다 뭐다 뭐 열심히 노력은 복지도 확대하고 하셨지만 잘 해결 못했죠. 그럼 무엇 때문일까? 왜 이런 문제들을 대한민국은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정당의 문제입니다. 제가 생산 라인이 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제가 정치를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검열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책을 쓸 때도 이렇게 쓰면 마음이 불편할 사람의 얼굴이 확 떠오르면 고치고 또 이렇게 쓸 경우에 언론에서 보도할 때 또 이거를 스크리로 잡아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쓴 책들은 좀 밋밋해요. 제가 요즘 노회찬 의원하고 같이 저공비행 시즌2를 새로 열었는데 그 캐릭터를 의리남에서 자유인으로 바꿨습니다. 더 이상 자기검열 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되게 우리 정당이 정치의 생산 라인인데 지난 25년 동안 집권당은 새누리당 아니면 민주당이에요. 당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15년은 새누리당이 했고 10년은 민주당이 했고 그 자기가 정권을 잡지 못한 기간에는 제1야당을 했습니다. 두 당이 번갈아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 대한 책임은 6대4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평하죠. 6대4로 15년 10년이니까 3대1 6대4잖아요. 60%는 새누리당 책임 40%는 민주당 책임이에요. 그럼 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그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 정치가 아직도 금권정치 속에 있어요. 금권정치.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합니다. 돈 없이는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아요. 그게 뭐 지도부에 줄대서 받던 경선을 통해서 받던 경선도 다 돈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보면 뭐 현직 구청장 동원해서 선거인단 모으고 말이에요. 제가 몸담은 당에서도 저하고 같이 정치해오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달리 할 방법이 없어요. 여전히 금권정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선거보험제를 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있지만 그걸로는 당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도 정치가 마음에 안 드니까 국민들은 그 주기 싫어요. 그쵸?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국고보조금 줄이자. 그러니까 와 60% 찬성, 70% 찬성. 그러면 더욱더 돈 많은 사람만 정치를 하게 되겠죠. 안철수 씨도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캠프에 200명 있다는데 월급 줘야 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변호사, 그죠? 교수, 뭐 전직 언론이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0.1%.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시민들이 와서 자원봉사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적어도 정치 속에서 자기의 생활비를 벌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 캠프를 하고 있어요. 장점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의 정서, 돈 많은 사람들의 문화
돈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죠. 새누리당은 그냥 돈으로 운영하는 당이에요. 돈도 엄청 많고요. 옛날 민정당 때 도둑질한 돈부터 시작해서 그 당의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시도당은 다 빌딩 갖고 있어요. 당직자 월급도 많고요. 행사하고 돈 팍팍 씁니다. 박근혜 후보 그 선거 캠페인 디자인 보세요. 돈 많이 들인 디자인입니다. 꼴보기는 싫어도.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정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이 사회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공직을 지낸 사람이 많습니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교수 출신, 그거 아니면 명함 못 내밀어요. 저 당은 금권 정치 그 자체인 당이고요. 민주당은 뭐냐? 반증 금권 정치에 잡혀있는 당이죠. 반증. 그렇습니다. 이 거대 정당들은 시민들과 동떨어져 있어요. 왜 동떨어져 있느냐? 참여를 잘 안 받으려고 하니까 동떨어진 면도 있고, 시민들이 또 참여를 안 해요. 악순환이에요. 정당에 가입한다는 것은 전염병에 걸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취급합니다. 정당, 여러분 중에 어느 당의 당원인 분 손 들어보세요. 어느 당이든 당원인 분 없잖아요. 네, 저하고 여기 한 분, 저 위에 카메라 찍는 분 당원이에요. 참여를 안 합니다. 악순환인데요. 정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참여 안 하고, 참여를 안 해오기 때문에 어차피 없이 하는 쪽으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선거제도가 잘못돼 있어요. 선거제도. 지금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80%가 안 돼요. 70한, 지난번 총선 때 70한 6, 7%? 근데 의석은 몇 프로 가지고 있습니까? 의석은 93%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통합진보당이 10.2% 얻었는데 의석은 4%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적인 대표성의 위기를 앓고 있어요.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의석 점유율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시민들이 정당을 통해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자유주의 정치 제도가 온전하게 발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3등 이하는. 그죠? 지금 박근혜 씨가 저쪽에 후보가 있고 이쪽에 유력한 두 후보가 있으니까 하나로 줄이려잖아요. 플레이오프를 하던 드림팀을 구성을 하죠. 1등, 2등만 빼고 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도 누가 낫긴 해서 찍긴 찍는데 자기가 진짜 찍을 사람이 없는 유권자가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결선 투표가 없죠. 정당의 득표율은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죠.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김정필, 소위 1로 3김 지도자들이 1987년도에 개헌을 하고 선거법을 정할 때 합의한 내용이에요. 5년 단임제 포함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지역구도 때문이죠. 각자 자기가 우세한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강세를 나타내는 정당이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25년 동안 정치가 앓고 있는 거예요. 선거제도를 못 바꿉니다, 지금. 왜냐? 제1의 수혜자가 새누리당, 영남 인구가 많으니까. 제2의 수혜자가 민주당. 두 당이 의석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당 중에 어느 한 당이라도 반대하면 선거제도는 못 바꾸는 거예요. 계속 이 제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제도 속에서 정치 불만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당에 참여를 안 해요. 제가 당을 몇 번 창당해봤는데 5만 명 이상을 못 모으겠더라고요, 당원을. 5만 명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10만 명은 돼야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에 400명 정도로 당원이 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5만 명을 못 가기 때문에 그나마 오프라인에 나오는 숫자는 한 2만 명밖에 안 되고, 그 2만 명이 오프라인에 나오면 그 240개 선거구에 나눠보면 한 선거구에 100명밖에 들어있어요. 100명도 안 된다고요. 그걸로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정치는 그 덫에 지금 걸려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절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대통령으로 뽑는 제도인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최악의 인물이 뽑혀도 나쁜 짓을 많이 못하게 하는 제도다. 똑같이 나쁜 당이 두 개 있다 해도 나쁜 짓을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한쪽이 정권을 잡고 나쁜 짓을 하려 할 때 똑같이 나쁜 다른 한쪽은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국회에서,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요. 위험한 발언인데, 실제로 국회에서 보면 영호남에서 온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품질이 제일 거시기 합니다. 품질. 그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가 지역으로 쪼개져서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유력 정치인을 막 공격하면 자기 동네에서 인기가 올라가요. 그 영남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요, 지난 10년, 15년 전부터 5년 전까지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 욕만 하면 그냥 국회의원이 돼요. 여기 호남의 국회의원들 딴 거 뭐 있습니까? 이명박, 각하, 막 까면 인기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적대감과 상호 혐오감을 근거로 해서 두 당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당을 만든다? 당 못 만들어요. 이 두 당의 틈바구니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존속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적 자원을 모으는 것이 이미 불가능합니다. 두 당의 흡인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탈출구는 선거 제도를 독일식으로 정당 정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건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해법이다. 현재로서는. 그러기 싫으면 참여를 하시라. 어느 당이든. 새누리당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예상보다 한 10분 정도 더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이 우리 정치의 과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두서없는 강연을 마치고